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의 대표로 일할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21대 총선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김홍국 대진대 개건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번 총선의 판세를 분석해보고 국회 운영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현재까지의 예상 의석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은 163석, 통합당은 84석, 정의당은 1석, 무소속은 5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도 알아볼까요? 전체 47석 가운데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그리고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또 열린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전체 예상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과 시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시민당이 3석, 무소속이 5석입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예상 의석수를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지역구별 당선자 현황은 대담을 진행하면서 또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범여권이 180석을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의 의미를 저희가 먼저 좀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300석 중에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180석이라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사실상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전까지는 사실상 과반수를 넘어서 180석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 꿈에 가까운 숫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화 이후에 선거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한 정당의 이 의석을 몰아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됐던 그때도 152석, 그러니까 겨우 과반에서 2석 턱걸이하고, 또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라든가 이런 곳이 승리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180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다. 뭐 여당의 정치력 부족도 있었고, 야당의 발목 잡기, 또 뭐 장애로 나가고, 정말 개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그렇다면 한번 개혁을 해봐라. 국민들께서 정말 여권에 일단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문재인 대통령의 4년 차에 국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힘을 받을 수 있고, 개혁 입법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 권한이 커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대신에 더 역할에 대한 책임은 무거워졌다. 그만큼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야당의 또 극한 투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180석이나 줬는데 그걸 못 해낸다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180석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의석들을 합하면요, 야당의 표를 다 합해보면 110석 정도가 됩니다. 예. 무소속 중에서 원래 이 야당 성향이 있고 같이 해본다면요. 그렇다면 200석에서 10석이 모자라거든요. 예.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야당 내에서 어떤 협의를 거치고 그렇다면 개헌도 가능한 숫자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선거는 혁명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국민들께서 일단 주셨습니다. 여권이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다는 점에서 정말 엄청난 정초의 선거, 대한민국 정치의 틀을 바꾸는 일단 그런 혁명적인 선거 중에 하나가 됐다고 봅니다. 예, 국정 운영에 힘을 받았지만 책임감도 그만큼 커졌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의미를 짚어주시는지. 저는 민주당의 승리라는 지점보단 통합당의 패배라는 지점에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그냥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2016년부터 따져보면 2016년도 총선, 2017년도 대선, 2018년도 지방선거까지 차례대로 민주당이 승리했어요. 유권자들은 계속 보수당인 통합당을 계속 패배시켰습니다. 그런데 패배의 강도가 점점 더 늘어난 거예요. 즉 총선 때는 아슬아슬 123대 122, 대선 때는 뭐 40% 내외의 대통령 지지. 그런데 지방선거 때는 그보다 더 강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의 싹쓸이해서 민주당에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보수당에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수당인 통합당의 패배를 강하게 하면서 뭔가 개혁하라라고 사실은 채찍질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은 똑같은 모습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아예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게
그냥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 지금 120석이라는 건 지금까지 보수당인 통합당 계열의 정당은 이 나라에서 하나의 주류 사회였거든요. 주류였어요. 기득권이자 주류였고 이 주류였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죠. 즉 예.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하라, 정말 새롭게 태어나라라는 의미에서 완전한 채찍질 정도가 아니라 이 응급실에 뭐 마스크 정도가 지난번 지방선거의 결과였다면 그 마스크마저도 떼버렸다. 그래서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나라라는 보수당에 대한 준열한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물론 격전지도 있었지만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여야 모두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했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당의 패배 강도가 더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일단 수도권 전체로 보면 예. 정말 심해졌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요, 야권이 35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6석을 얻었습니다. 다시 예. 말해서 절반 정도가 아니라 대추락인 것이죠. 예. 그리고 여권은 이번에 이제 103석, 121석 중에서 이런 의석을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야당에 대해서 야 진짜 바꾸라. 방금 이종훈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 수도권에서는 인천에서 한 석, 또 서울에서 사실은 서울이 모든 선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고 수도권 전체가 정말 전체 판세를 다 바꾸는 곳인데요. 예. 여기서 대참패를 냈다. 결국은 야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태를 바꾸라.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과거의 국정농단 탄핵에서도 아직도 친박, 비박 가르고 서로 편가르기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예.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과거 같으면 야당이 과거 김대중 또 노무현, 김영삼 이런 예. 대통령들의 시절을 본다면요. 과거에는 야당을 하더라도 여당과 일정하게 협상을 하면서 야당이 한 3, 4를 얻어가면서 여당이 또 6, 7을 양보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뭔가 이런 협상의 미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100% 모든 것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기반해서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모든 부분, 뭐 선진화 입법 과정과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면 불법 폭력도 불사하면서 예. 사실 국회가 이제는 동물국회 벗어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화법 의미가 그런 것인데도 그런 모습들 보였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합리와 상식에 기반한 정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심판한 덕도 매서워질 것이고 수도권 유권자들의 이런 정치 도덕과 도의 그리고 행태에 대한 강도는 더욱더 감시와 견제의 눈이 높아졌다. 얘기는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에 예.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의석을 많이 줬다고 국민들께서 쉽게 용인할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권도 정치력을 키우면서 야당과 잘 협상하고 협치해야 되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말 그런 과거 퇴행적인 정치, 삭발, 단식,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그러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그런 거라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예. 지금은 언론의 자유, 대통령 욕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욕하고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그런 퇴행적인 행태에서는 벗어나라는 그런 국민들의 주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정말 이번에는 국민들이 주신 이 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절절하게 반성해 보고요. 여당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여당의 책임은 무겁기 예. 때문에요. 여당도 야당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안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야말로 수도권의 결과가 특히나 통합당으로서도 뼈아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당이 인식을 바꿔야 될 것이 4년 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점에서 마찬가지였냐면 그 당시에 당 분위기가 우리는 영남만 제대로 잡으면 그 여파가 수도권까지도 미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진박 논쟁 막 벌어졌을 때 수도권의 의원들, 그 통합당 계열의 의원들은 주로 비주류였어요. 주류가 아니고. 그런데 이 비주류 의원들이 진박 논쟁이 거듭될 때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수도권 전멸한다라고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주류인 이 새누리당의 주류 쪽의 그 이 의원들이나 정파는 아니다. 지금 영남만 제대로 잡으면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그 이 수도권의 참패로 이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수도권에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시자고요. 4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민주당이 호남의 의석이 없었어요. 단 3석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번에 호남은 석권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다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럼 플러스 25
23에서 25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영남에서 아무리 그때 빼앗긴 것을 실질 회복을 하더라도 약 한 9석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비슷하게만 가더라도 13석 이상은 수도권에서 탈환을 더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수도권이 갖고 있는 상징성, 좀 더 젊고 중산층이고 중도적이고 좀 더 세련되고 멋있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미지 또는 가치 이런 것들을 투여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막말 논쟁이라든지 예. 또는 공천 논란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이 수도권의 민심을 되돌릴 수가 없었다. 즉 수도권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적인 사고가 없었다. 이번에도 역시 이번에 PK가 이번엔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영남은 확실히 우리 것이야. 이런 자만이 도리어 수도권에 대한 이 반발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여기에서 당선인의 인터뷰를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사 선후배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었죠. 네, 서울 동작을에서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를 제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의 인터뷰를 듣고 이후에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접전 끝에 따돌린 민주당 허영 당선인의 인터뷰도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인 김병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미래통합당 김은혜 당선인의 소감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동작의 이번 선거 저의 당선은 저 이수진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동작을 원하는 우리 동작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같이 했던 우리 후보님들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분들과 앞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동작,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진 헌신과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70년 만에 민주당을 선택해 주시고 춘천의 교체와 변화를 선택해 주신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춘천 시민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높이라고 하는 춘천 시민의 명령입니다. 코로나19 전쟁에서 이겨서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라고 하는, 그래서 강한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시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회가 싸움꾼이 아닌 초심과 진심의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일단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통합당에 갖고 계신 냉랭한 시선 또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1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품격 있는 보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보수, 그리고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수를 보고 싶다는 뜻을 전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수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품격 있는 보수의 귀환을 제 가슴속에 담고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이렇게 3명의 당선자 인터뷰를 저희가 듣고 왔고요.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호남은 지난 총선에서 녹색 바람이 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바람이 파란색 바람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지도 보면은 다 녹색 거의 흐름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죠. 그것도 그 정도가 그 유명한 천정배라든가 뭐 이런 중진 의원들인데요. 예. 그런데 그게 70대 10, 10 이런 정도의 그런 엄청난 격차의 패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호남의 민심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 큰 흐름을 가져갔고요. 예. 원래 항상 선거 때마다 호남에서 이렇게 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수도권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가서 호남 출신들의 거주 인구를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폭풍의 바람이 결국은 수도권으로 상륙했고 결국은 수도권의 싹쓸이까지 다 연결된 것이 이번 호남의 표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 행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 정말 임기 후반기에 제대로 좀 잘 해봐라고 격려와 지지를 보낸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또는 정세균 총리, 다시 말해서 호남의 이런 대권 주자들이 살아있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 호남 출신의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그 지역민들의 마음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대신에 안철수 대표 중심이 됐던 국민의당 녹색바람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무소속으로 혼자 살아남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보여줬던 것들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예.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남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민주당 원래 본산이었지만 한 번은 또 이렇게 녹색바람 안철수 대표 때 완전히 다 몰아줬다가 예. 그런 변화들이 앞으로도 저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역시 그런 무서운 민심의 바람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겸손하고 겸허하게 개혁을 실천하고 약속했던 공약들을 지키면서 그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완성해 나가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줬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세계 각국의 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민을 섬기고 국민의 목숨과 생명을 정말 존중하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된 얘기에서 정말로 그런 생명에 대한 존중의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잘하라는 격려와 또 경고도 함께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이번 민심은 이번 선거 전체 판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호남 지역을 또 통합당은 영남 지역을 사실상 싹쓸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흐려졌던 지역 구도가 다시 되살아난 모습이거든요. 전보다 더 견고해졌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에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한 발짝씩 앞으로 간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다당제의 가능성. 그러니까 양당 정치로 물들었던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제3, 제4의 가능성이 4년 전엔 보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갈등, 지역 구도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호남에 새누리당 의원이 2명이 탄생되고 대구에 물론 당시에는 무소속이었지만 홍일학 의원이 2명이 탄생이 돼서 영호남 간에 이제는 그런 그 벽을 서서히 허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점 다 이번에 좀 퇴행을 했습니다. 이번 양쪽 그 지도의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 이 동서 가름이 좀 더 견고해졌고요. 앞서서 뭐 교수님께 질문 드린 그 호남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목포 지역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목포 지역구에 김원희 당선자가 생겨났습니다. 민주당에 박지원 의원이 낙선을 했죠. 그런데 목포 지역구는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과 연관이 없는 사람을 의원으로 당선시켜 준 적이 없어요. 건노갑 의원, 하나갑 의원, 그다음에 김홍일 의원, 뭐 건노갑 양갑이라고 해서 DJ의 오른팔 왼팔이었고 또 대통령의 아들이었고 또는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문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분이고 거의 문 대통령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상징이자 김대중 대통령의 분신들을 위주로 해서 당선시켰는데 김원희 당선자는 서울시 정호부시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계와 멀거든요. 즉 저는 그게 상징적으로 보이는데 드디어 이제 동교동과 상도동의 마지막 세대를 보냈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 동교동과 상도동 정치는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YS와 DJ라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상징들을 가신처럼
예. 끌어안고 군사 정권이 온갖 탄압을 하더라도 지켜내면서 민주화를 이뤄낸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또 다시 그 다음 과정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정당의 하나였던 걸림돌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교동계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그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뭐 몇몇 그런 상징적인 의원들이 낙선을 했고 또 이쪽으로 봤을 때 서청원 의원 사실 상도동계의 좌장이었죠. 옛날에 서청원 의원 또 김무성 의원은 뭐 사실 불출마했고 이런 상도동과 동교동계의 마지막 세대가 이제 완전히 물갈이 됐다. 이런 의미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예. 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두 분이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양당 구도가 더 굳어진 것 같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뭐 양당 체제가 예. 된 거죠. 나머지 정당들은 아주 극히 적은 정의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주당과 같이 기회를 한다고 본다면요. 예. 사실상 사당 체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거대 이 180석의 거대 정당 그리고 100세석의 이 야당 정당 이 두 개 예. 정당에 의해서 보수와 진보의 큰 이 경계선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이렇게 훼손된 부분들 저는 거대 이 두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고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께 손을 들어주신 셈이 됐습니다. 예. 다시 말해 소수 정당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대 정당들이 이를 훼손했다. 준연동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21세기 들어와서 과거처럼 뭐 민주주의, 민주화 산업화의 대결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 소수자, 약자, 여성, 또 장애인,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이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들 그리고 두 거대 정당이 득표는 20%하고 의석은 40%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투표한 만큼 그걸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요. 네. 두 거대 정당이 이를 사실상 와해를 시켰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정당을 만들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걸 약속을 했던 제1당인 집권당마저도 또 이걸 훼손하고 같이 또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소수 정당들이 결국은 이번에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대신에 21대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보완 입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꼼수 정당 사실상 정치와 철학이 같고 인물도 같고 의원도 꿔주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꼭두각시 정당이다. 사실은 같이 한 정당인데 이것을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봉쇄해서 못 만들게 해야 된다. 사실은 이번에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허용해주지 않았다면 이 더불어민주당도 못 만들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런 이 꼼수 정당의 체제로 가지 않았을 텐데 선관위가 마지막 양 정당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은 이걸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완 입법을 통해서 못 만들게 해야 되고요. 나머지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안도 내놓았었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석패율 제도 도입이라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1대 국회에서 입법 보완을 통해서 충분하게 저는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예. 이런 의미들이 살 수 있도록 다원화되고 21세기의 다양한 시민사회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21대 국회에서 이제 이 다양한 조치들이 나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21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준엄한 시대적 명령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실행을 위해서 여야가 여당은 덩치가 커졌다고 야당 무시하지 말고 정말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야당도 여당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강경투쟁, 장애로만 나가지 말고 같이 머리 맞대고 국회 운영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되는 과제를 안았다고 봅니다. 예. 네, 입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사실 여대 야소 구도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비례의석까지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좀 보다 과감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속도를 낼 안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예. 좀 숨고르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대통령의 임기의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중간 평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2년 반 동안 한 것의 정책을 계속 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바꾸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를 선택하는데 유권자가 그 선택의 결과가
계속하라라는 쪽으로 지금 나온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제적인 측면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야당에서는 계속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라, 바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계속하라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그 트리거를 두고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당장 그런 드라이브를 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가 지금 2분기에는 뭐 미국의 GDP가 거의 마이너스 30을 나올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이런 측면과 그다음에 재정을 어떻게 적절히 풀어서 실업대란을 막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현 정부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개혁적인 어떤 뭐 경제 입법 이런 것들은 좀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문제도 조금 더 완화하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뭐 싶고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이 대북 문제와 관련된 뭐 입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이 평화 정책을 계속 뭐 해야 하는 어떤 상황일 것 같고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7월달에 이제 공수처입니다. 그것도 입법 사항은 아니지만 공수처를 이제 발족을 시키면서 공수처장과 관련된 견제밖에는 야당이 할 수 없는데 처장과 관련된 견제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의 어떤 이 표로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180석이라면 뭐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야당의 마지막 무기인 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 거의 개헌은 못하는 거니까 개헌밖에는 없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여당이 지금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는 연말과 연초면은 대선 주자들의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뭐 뭔가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차기를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개건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